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 새벽 대북 결의안을 드디어 의결했습니다.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오늘 그 소식 모든 조간 신문에서 긴급 뉴스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북한의 경제활동 대부분을 봉쇄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오늘 새벽 채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의 빈틈없는 제재 이행이 관건인데 사진 한번 보실까요? 안보리 15개 이사국 북 제재에 합의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로써 북한의 주요 인사 개인 16명 그리고 북한의 국가우주개발국 나다 등 기관 12곳이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북한의 국가우주개발국 나다는 미국의 나사를 그대로 베껴서 만든 기관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국제면 기사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 1면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은 슈퍼 화요일 미국 대선 경선 후보가 드디어 승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각각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로써 미국의 대선은 힐러리 대 도널드 트럼프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조선일보 1면입니다. 함께 보시죠. 국내 정치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김종인 이렇게 말했네요. 김종인 대표가 어제 제안했던 야권 통합 안철수 대표만 빼고 나머지 다른 분들이 판단할 것이다. 안철수 뺀 다른 분들이 판단할 것이다. 이 말 이렇게도 들리는데 야권 통합 안철수 대표 없이 나머지 분들이랑 다 하면 된다. 이런 말로도 들리는데 김종인 대표가 안철수 대표를 고사시키려는 작전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경향신문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당은 상황이 어떨까요? 국민의당 하루 앞당겨 박지원 영입 통합 제안에 맞불을 놨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최근 재판에서도 무죄 선고받고 굉장히 발걸음이 사뿐사뿐 가벼워졌는데 국민의당의 당초 예정됐던 일자보다 하루 앞당겨서 영입이 됐습니다. 김종인 대표의 통합 제안에 일단은 맞불을 놨는데 그런데 국민의당 현역 의원들의 생각은 안철수 대표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김종인 대표의 통합 제안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잠시 후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여당 상황은 어떨까요? 새누리당은 이 공천, 경선 이 일정을 두고 친박과 비박과의 개파 싸움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상향 공천 경선 늘지만 일정은 빠듯한 그 상황. 김무성 대표가 사무총장과 이야기하고 있는 사진도 실렸는데 새누리당 이 공천 살생부 파문이 한바탕 지나갔지만 공선 경선 일정이 이번에는 꼬이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춰서 일주 정도 늦어진 데다가 이양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일정이 밀리고 있지만 당장 발표할 중요 내용은 없다 라면서 느긋하게 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무성 대표는 무슨 소리냐. 당장의 경선 일정 잡아야 된다. 이렇게 또 한 번 맞서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신문 1면에 실린 경직의 뉴스입니다. 두산 첫 4세 경영 박정원 회장 승계. 박정원 두산 회장이 두산그룹의 차기 회장으로 낙점이 됐습니다. 이로써 국내 재계에 3세를 지나 4세 경영 시대가 도래를 한 셈이 됐습니다.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은 이사회에서 차기 이사회 의장으로 장조카인 박정원 회장을 추천을 했습니다. 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오늘도 중앙일보 만평입니다. 함께 보시죠. 창당 한 달 축하 선물로 김종인 대표가 얄궂게 야권 통합을 제안했죠. 안철수 대표 이제 한돌 맞은 어린아이 등에 업고 있는데 김종인 대표가 같이 가자 동지야 라고 본인은 기관총 안철수 대표에게 권총을 제안하고 있는 모습인데 과연 안철수 대표가 김종인 대표의 제안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다양한 뉴스도 준비됐습니다. 오늘도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신문 이야기 도입구죠.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각 조간 신문에는 다양한 뉴스들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 뉴스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사람을 잘 쫓으면 뉴스가 읽히고 사람을 잘 쫓으면 사회 변화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돌직구쇼 인물, 3명의 인물을 준비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인물을 먼저 살펴보시죠. 돌직구 신문입니다. 유력 대선 주자, 국내 유력 대선 주자의 조카가 중국에서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복역 중인 것으로 채널A 취재 결과 단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을 여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 친누나의 아들인 A씨가 중국 수사당국에 검거된 것은 지난 2006년 7월 31일. 중국 선양공항발 부산행 항공기를 타기 직전이었습니다. 바지 주머니를 뒤집어 보이는 등 부자연스러운 행동이 공항 직원의 눈에 띄었고 중국 공안은 A씨의 몸속에 숨겨진 500g 분량의 백색 마약 2봉지를 찾아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중국 국영방송 CCTV에도 보도됐습니다. 이듬해 A씨는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중국 선양 제2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올해까지 10년째 복역 중인 A씨는 몇 차례 감형을 받아 유기징역으로 낮춰졌지만 몇 년 더 복역해야 형기를 채울 수 있는 상황. A씨의 아버지는 채널A 취재진과 만나 아들의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 허리가 아팠어. 그래, 허리는 여기서도 아팠는데, 그래, 허리 치료를 갖다 어떻게 하는 거에 궁금해. 침물을 갖고 이래 다시 하고 있는데, 뭐 별 치료는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 A씨는 수년 전부터 국내 송환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2008년 상대국에 있는 자국민 재소자를 교환하는 협약을 맺었는데 그 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한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송환 요청이 받아들여져 구체적인 송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네, 이름만 대면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 국내 유력 대선 주자의 조카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마약을 들여오려다 중국에서 현재 복역 중인 것인데 김명미 전 의원님, 예. 너무나도 유명한 대선 주자의 조카이기 때문에 이 세간에 관심이 많은데 이 국내 송환 일정도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쉽게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일단 좀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세요. 오늘 진짜 동아일보 예. 조간신문에 잘 표현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어제 보니까 채널A 뉴스에 단독으로 보도됐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라고 채널A 단독 보도 내용 맞습니다. 맞습니까? 유력 대선 주자라고 하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유력 대선 주자가 한 5% 이상 지지율 가지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꼽아볼 수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아무리 기사 검색해도 잘 안 나와서 좀 의아한 상황이고요. 예. 이게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라 벌써 저희가 유력 대선 주자가 누구인지도 다 취재가 됐지만 이 조카가 마약 때문에 중국에서 복역을 했다라는 사실과 사실상 이 유력 대선 주자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유력 대선 주자가 누구다라고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요. 네, 이게 2006년도 얘기입니다. 벌써 10년 전 얘기죠. 2006년 7월 달에 중국 선양공항이라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심양공항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예. 거기에서 이제 부산으로 들어오는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마약을 몸속에 500g을 숨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제가 마약을 잘 모르겠지만 500g이라고 하면 언뜻 듣기에도 굉장히 많은 양인 것 같은데 결국 이 부자연스러운 행동 때문에 중국 공안에 걸렸고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거죠. 중국은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서 철두철미한 국가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사형도 선고받을 수 있을 건데 어찌됐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서 지금 벌써 10년째 복역 중이라는 겁니다. 어이구. 예, 근데 우리 참 웃긴 거죠. 중국의 교도소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예. 예측만 하더라도 시설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중국은 가서 제가 한 3, 4일만 중국 음식을 먹더라도 이게 입맛이 잘 안 맞아서 탈이 나기 마련인데 10년 동안 맞지 않는 음식을 교도소에서 얼마나 안 좋은 음식들을 또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 끊임없이 한국으로 좀 보내달라고 송환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 좀 어느 정도 의견이 됐는지 구체적인 송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왜 유력 대선 주자 얘기가 나오냐라면 현재 중국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한국인 수용자가 300명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 중에 한국으로 송환된 사람이 한 20여 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보도된 기사를 쭉 보니까 옆에 아마 동료 재소자라고 하나요? 이런 사람들이 이게 한국으로 넘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게 간단하게 넘어가는 거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력 대선 주자의 조카기 때문에 뭔가 힘을 쓴 거 아니냐. 힘을 쓴 건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도 사실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마약을 들어오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정성희 위원님, 사실상 앞서 우리 국내 한국인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똑같이 마약을 들어오다가 중국 당국에 적발돼서 사형 판결을 선고받고 사형까지 집행된 사례가 있었죠. 뭐 중국은 마약에 대해서 아편 전쟁의 그 대응 이후로 굉장히 강력하죠. 예. 심지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인들도 뭐 가차 없이 사형했습니다. 사형시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이제 투약보다는 운반 혐의 때문에 10년형 무기징역인데 감형돼서 10년이고요. 예. 지금 건강이 안 좋은 모양이에요. 나이도 지금 50대 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이 좋지 않아서 2008년도에 한중 수용자 이송 조약에 따라 가지고 중국에서 우리를 데려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그 심사 기준에 부합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 때문에 되고 있는데요. 이거와 별도로 사실 저는 유력 재선 주자의 조카라 그래도 그거와 연결시켜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저는 반대합니다. 우리가 예.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마약 사위 가지고 몇 번 했지만, 현 대표. 예, 대표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현직 어떤 새누리당 대표가 그 재판 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 예. 가지고 우리가 문제가 됐었지. 그 사람 자체를 갖다가 그 마약을 한 거에 대해서는 참 뭐 대선 주자 아니라 뭐라도 조카의 행동까지를 할 수가 없는 측면이 있어서 예. 측면이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생각하기에 뭐 유력 재선 주자라고 하더라도 조카의 국내 송환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저는 뭐 그렇죠. 영향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우리 윤태곤 실장님이 지금 기사에 언급되고 있는 이 유력 대선 주자 측의 입장을 조금 취재를 하셨는데 뭐 영향력을 가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일단 그런 것 부인을 같아요. 했죠. 예. 중국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고, 그다음 아까 김병민 위원님 말씀하신 뭐 한국의 송환 이런 문제인데, 네. 예컨대 유력 대선 주자라고 하면은 뭐 여든 야든 간에 자기 약점을 최대한 숨기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럼 현 정부의 뭐 법무부라든지 여기다가 이 약점을 이렇게 확 드러내면서 청탁을 한다? 그거는 정치적으로 보면은 자기 약점을 현 정부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는 뭐 권력형으로 엮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예. 예. 어쨌든 건강이 많이 안 좋다라고 하니까 한국으로의 이송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의 인물, 두 번째 인물로 넘어갑니다. 만나보시죠. 도지구 신문인데요. 아파트 난방 열사로 유명세를 탔던 탤런트 김무선 씨가 이번에는 소송을 당했는데 아파트 관리소장의 급소를 잡고 당겼다. 경찰 조사를 또 받게 됐습니다. 아니 듣기만 해도 벌써부터 저도 아픈데 임윤선 변호사님 이게 무슨 뉴스입니까? 이 난방열사로 인해서 문제가 그때 다 끝난 건 줄 알았어요. 그때 왜 반상회에서 난방비 문제로 싸우다가 이제 상해로 벌금 300만 원을 예. 주면서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다 일단락된 줄 알았는데 뭔가 김무선 씨가 아직 분이 안 풀리고 억울한 부분이 있나 봐요. 김무선 씨가 분이 좀 안 풀렸다. 예, 이제 나이가 55세인데 이분이 관리사무소에 이제 뭔가 일을 보기 위해서 관리사무소를 갔는데 마침 업무를 보고 있는 관리사무소장의 전시는 69세입니다. 책상 위에 뭔가 서류가 놓여 있는 걸 보고서는 뭔가 이거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 서류를 몰래 가져가려고 했나 봐요. 김무선 씨가? 예. 그러자 관리소장이 깜짝 놀라서 어딜 가져가느냐 하면서 다시 뺏어서 소장이 자신의 주머니에 양복 우주머니에 거기서 서류를 집어넣자 예. 김무선 씨가 그걸 다시 내놔라 하면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느닷없이 자신의 급소를 수차례 잡아당겼다는 게 이제 관리사무소 소장의 주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곧바로 병원에 입원을 했고요. 며칠 뒤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근데 사실은 외상은 별로 없고 급소 부위에 외상은 없고 통증만 있고 예.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 경찰은 김 씨를 불러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참 난방열사로 많이 세간에 알려졌는데 참 좌충우돌. 예.
끊임없이 저희에게 뉴스를 줘서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예. 진짜 뭔가 약간 정서적으로 불안한 것 아닌가 싶은 예. 마음에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아니, 저는 오늘 이 기사에서 그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가장 안타까운데 정성희 위원님 그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니 김무선 씨가 왜 느닷없이 참 말입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 지난번에 출마하신다고 선언하지 않으셨나요? 김무선 씨 출마한다고 본인 SNS에 네, 밝혔는데 지금 그거 바쁘실 텐데 아직도 난방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이거는 제가 법적으로 압니다. 이거는 예. 무혐의로 그 단방 그 아파트가 정말 검찰이 와서 경찰이죠 와가지고 샅샅이 조사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그러니까 김무선 씨가 제기한 의혹은 사실 무근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난방비가 어떤 데는 0원이 나왔다. 왜 여기는 이렇게 적게 나오고 장이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예.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인데 알고 보니까 그 집들은 다 비어 있거나 뭐 어떤 이유로 외국에 가 있었거나 이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해서 공연한 문제 제기 어떻게 보면 예. 약간 트러블 메이커 같은 그 존재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고 그 와중에서 이제 들어갔던 입주민들하고 폭행이나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쌍방 고소돼가지고 벌금을 지금 형을 받은 상태거든요. 예. 그런데도 아직 문제가 이제 해결이 안 돼서 그 아파트 관리소장이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세도 69세신데 70세신데 예, 그 관리소장한테 그렇게 화풀이를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관리소장님이 얼마나 그 열심히 청소도 하시고 그리고 그 문서 막 이렇게 막 뺏어가면 안 되거든요. 임태훈 실장님, 김무선 씨가 이번 총선 출마 선언했는데 요즘 잠잠해요. 그 이후로 소식이? 뭐 그때도 이제 정당과 지역을 결정하지 못했다. 예. 본인이 이미 출마 선언을 했는데 정당도 예. 지역도 결정을 못하셨다. 그 중에 하나라도 결정하셨어야 됐는데 아직까지도 결정은 못한 것 같아요. 아, 예. 뭐 실제로 출마해야 하겠습니까? 예. 그러다 진짜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인물 두 번째 김무선 씨 뉴스 살펴봤고요. 관리소장님이 빨리 쾌차하시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의 인물 만나보시죠.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아들 병역 의혹을 제기한 의사 포함한 7명에게 억대 손배소 제기했다는 뉴스가 오늘 보도되고 있는데 이문선 변호사님, 박원순 시장의 복수가 시작됐나요? 이제 얼마 전에 그 양승호 박사들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결국 법원이 그들이 죄가 있다는 유죄 판결을 내렸죠. 그랬죠. 그래서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이 과연 어떠한 대처를 할 것인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한 것이 바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바로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서 자신이 피해를 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예. 가장 주도했던 양승호 박사에게 등 3명에게는 1억씩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요. 오우, 예. 나머지에게는 뭐 7천만 원, 나머지 제일 적은 것이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그냥 형식적으로 넘어가지 않고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말고 강용석 변호사에게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를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기사에는 지금 뭐 1억, 5천만 원, 3천만 원 있는데 강윤석 변호사 이름은 없네요. 강용석 변호사 이름은 없는 이유가 왜냐면 이미 한번 제기했었기 때문입니다. 전에 강용석 변호사한테 1억 100원이었나요? 1억 100원의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이미 제기했었고 예. 그때 강용석 변호사가 한 방송사에 1억이 든 통장을 들고 나와서 아들이 오기만 하면 내가 얼마든지 1억 바로 주겠다라고까지 했었는데요. 이 민사 손해배상 소송 이미 제기한 상태고 이번 15일에 이미 기일이 잡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도 근데 추가 대응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이 페이스북에 다른 사람의 댓글에는 다 대답을 안 했다가 딱 하나의 댓글에만 답변을 했었는데 바로 그것이 강용석 변호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다른 사람들의 질문에는 아무 답변을 안 했는데 딱 그 네티즌의 질문 하나에만 강경하게 대응하여죠. 더 이상은 용서 없습니다. 라고 답변했거든요. 예. 아마 상당히 강한 조치가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박원순 시장이 속으로 좀 칼을 가셨다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뭐 일단은 재판부에서 김병민 전 의원님 예. 혐의 없음으로 지금 아들 박주선 군의 병역 면제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이 됐기 때문에 뭐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용이 꽤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일단은 저는 아들이 안 왔잖아요. 법원에서 수차례 오라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한국으로 안 왔죠? 안 왔죠. 그 증인 출석을 했는데도 안 왔고 그리고 그 이제 재판 결과를 토대로 본인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이 아니라 개인 박원순으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난 그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박원순 시장의 아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판 과정 화면에 나오는 걸 보면은 박원순 시장의 측근들, 서울시에 녹을 받고 있는 측근들이 왜 박원순 시장의 아들 문제 해결 위해서 나서서 뜁니까? 서울시의 이 전담 대응팀이 그럼요.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죠. 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혈세를 가지고 녹을 먹는 사람들이 나서서 법원에 전담팀을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박원순 시장이 뭐 그 문제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만약에 서울시의 직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별정직 혹은 뭐 개방형 등등으로 인해서 본인이 임용한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런 사람들이 서울시 일을 하지 않고 본인 아들의 병역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을 위해서 호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으로 만약 쓰게 된다면 예. 이거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 될 거기 때문에 어제 그런 걸 예.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인단을 예. 꾸렸더라고요. 변호인단 이름이 박원순과 진실의 친구들인데 민사소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병민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 개인의 변호인이 진행을 하는 거고 저는 예컨대 형사 같으면은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건 민사니까 김병민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이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무리한 측면이 있죠. 개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고위 공직자 혹은 이 정치인이 명예훼손의 소송을 건다는 게 조금 무리한 면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 좀 어느 정도 기준이 설정됐으면 좋겠다. 공인에 대해서 검증은 자유롭게 해야 돼요. 하지만 이 사실관계가 밝혀진 것들에 대해 가지고 무슨 병원, 공무원, 기자들이 다 짜고 했다. 그리고 이제 김병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 의혹 제기하는 사람도 저는 개인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저 중에 보면 공영방송 이사를 지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분 좀 나가가지고 재판 받으러 왔다 갔다 하고 계속 이제 민사로 서울시장 공격하고 정치 문제를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박신양뿐만 아니라 예컨대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한테도 이런 점은 없어야 되는 거죠. 의혹은 제기할 수 있어야 되지만은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또 계속 물고 늘어지고 하는 거는 이제 종료되는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김병민 의원 의견에 약간 반대인 게요. 예. 왜냐하면 이 사람이라고 죄송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을 받은 거였거든요. 예. 선거 과정에서의 문제 삼아서 명예훼손을 문제 삼아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바로 의사들이 피고인이 된 거이기도 하고요. 시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마찬가지로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직접 반응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왜 시장인 개인 돈으로 해야지 왜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공격도 대통령이 개인 돈으로 혼자서 반응해야 된다는 건데 일리가 맞지 않고 예. 이것은 분명히 박원순 시장이 한 번씩은 다 용서를 해줬던 겁니다. 강용석 변호사도 고소 취하 한번 했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고소 취하했는데 의사들이 아니다. 우리 받겠다. 고소 취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한 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강경하게 나가는 조치는 좀 이해가 갑니다. 박 시장이 이번에 본보기를 삼으려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좀 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심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제 있었던 나온 직후에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상대층 의사들은 지금 항소를 한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1심 결과를 보고서 이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했는데 저는 언론에 있는 사람으로서 늘 한결같은 입장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여건 야건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송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 부정적이에요. 예. 그것은 그 언론이나 김희 세관의 공론, 이 세상에 대해서 진실이 가려질 때까지 기다리고 본인은 그냥 본인의 일에 충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굉장히 박원순 시장은 억울하겠죠. 예. 지금까지도 굉장히 참았는데 왜 좀 더 못 참는가? 좀 더 큰 그 그림을 본다면은 좀 더 참고 가지 않으면 좀 좋겠다. 예. 저렇게 이제 소송을 남발하는 거는 남발하는 걸 하고는 좀 죄송합니다. 남발은 아닌데 저렇게 소송을 하는 것은 일종의 칠링 효과, 그러니까 위축되는 효과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저런 식으로 해서 언론이나 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송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언론 사회가 위축되는 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공직자는 소송을 하는 거는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돌직구쇼 오늘의 인물 3명의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본격적인 정치권 뉴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돌직구 신문을 통해 만나보시죠. 필리버스터 192시간 후에 멈췄던 국회가 재가동됐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테러 방지법도 통과가 됐습니다. 어제 오후 숨가빴던 국회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취재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토론을 잘 들었듯이 의장으로서 신상 발언할 시간 주셔야 의장은 모두 발언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냥 계세요. 그냥 계시라는 거예요.
자유와 인권은 제가 집권 상정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할 때 여러분이 계시지 않았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속기록에 남기도록 할까요? 네, 테러 방지법은 새누리당이 추진했던 원안대로 결국 통과가 됐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의학 국회의장이 내가 왜 직권 상정을 하려 했는가라는 설명에 대한 부분을 듣지 않고 이정구 원내대표가 강하게 항의를 해다가 결국 퇴장한 채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세윤 위원님, 통과되긴 했는데 야당 의원들은 끝까지 반대와 저항을 했습니다. 저건 정말 아니죠. 예. 정의화 의장이 직권 상정을 한 이후에 반대 토론하면서 지금 8일간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았습니까? 24시간 동안 8일간 했는데 8일간이나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서 정의화 의장이 자기 직권 상정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겠다니까 그 몇 분을 안 줘요? 넌 너무 심한 거죠. 너무 심했다. 예. 그렇게 해서 어찌됐건 본인들의 이제 수정안을 했는데 부결이 됐고요. 예. 부결이 되니까 저렇게 자리를 퇴장해서 결국은 이제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이제 국민의당으로 옮겨간 김영환이만 던졌고 새누리당이 전원이 던져가지고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지만은 저는 정말 끝까지 아름답지 못한 모습, 저 기분이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예, 이정구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석을 양손으로 잡고 강하게 항의를 하는 모습, 그리고 원유초 원내대표가 또 그걸 뜯어 말리기 위해 앞에 나와서 이 원내대표의 손을 붙잡는 모습, 결국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갔던 어제 하루였는데요. 테러 방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테러 방지법을 두고 일부 야당 의원들과 또 일부 언론에서 이 테러 방지법이 국민 감청법 아니냐라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실이 아닌 거짓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우려와 걱정 모두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테러 방지법, 이것이 진실입니다. 함께 보시죠. 15년 만에 통과된 테러 방지법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국민 누구나 테러 위험 인물로 규정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냐?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렇게 반발을 하기도 했고, 김종인 대표는 야, 그런 거 아니야. 받아줄 건 받아줘. 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테러 단체라는 것은 유엔이 지정한 단체로만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테러 인물도 이 테러 단체와 관련된 인물로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마구잡이 아무 국민 누구나 테러 인물로 지정을 할 수가 시스템적으로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국정원이 이것을 날조하거나 애꿎은 인물을 묵었다는 가중 처벌을 받도록 조항이 지금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 이색적입니다. 두 번째는요, 국정원이 영장 없이 감청이 가능한가? 하지만 법원의 영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긴급 강청 시에도 36시간 이내에 법원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세 번째, 국정원이 마음대로 금융거래 정보를 볼 수 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전혀 아니다. 직접 계좌 추적은 불가능하다. 사용 목적 등을 명시해서 자료를 요청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금융거래 정보뿐만 아니라 이 통신 내용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직접 감청을 하는 게 아니라 통신사를 통해서 내용을 협조받아야 된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국정원이 막강한 권한, 이 제어 장치가 있냐? 그래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배치할 예정이다라는 내용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는데, 이문선 변호사님, 법적인 부분, 많은 오해와 걱정, 우려들이 사실은 테러 방지법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국정원이 원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순간에도 국정원을 어떻게 믿어라고 보시는 분들의 의견도 일부분 타당한 것이 또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저 Q&A를 하나씩 좀 다시 볼까요? 예. 첫 번째가 야당의 가장 문제되는 독소 조항이라고 뽑은 부분 같아요. 이게 테러 단체가 문제가 아니라 테러 단체는 유엔 지정 단체로 한정하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이 테러 방지법의 대상이 되는 인물로 테러와 관련해서 상당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까지 대상으로 삼은 점을 독소 조항으로 꼽은 거거든요. 그걸 국정원한테 그걸 맡기면, 말씀하신 대로 원죄가 있는 국정원한테 맡기면 아무나 다 시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테러가 상당한 이유 있어, 아무나 다 엮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 예. 저는 그 우려에 분명히 어느 정도 타당한 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재량 행위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테러라는 것은 굉장히 긴급히 판단을 하고 긴급히 조치를 해야 될 사안에서
까다롭게 요건을 10가지를 다 정해 놓으면요. 문제는 정말 테러리스트 큰 위험을 앞두고서 정말 테러리스트를 못 잡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예. 저는 안전과 이 안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과잉 방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따라서 테러와 관련해서는 미리 요건을 다 정하지 못한 채 어느 정도 국정원에게 재량권을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예. 다만 잘못했을 경우엔 지금 인거처럼 무고를 했을 경우는 아주 엄한 처벌로 우리가 다스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성희 위원님, 테러 방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사실 테러 방지법이 통과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까지 발표를 했는데 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 발언을 이어갔고 끝까지 이 테러 방지법에 반대를 해서 국회를 퇴장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는데, 일부 야당 의원들과 또 일부 언론 등에서 이 테러 방지법이 국정원이 맘만 먹으면 모든 국민들의 카카오톡을 들여다볼 수 있고 뭐 금융거래 정보뿐만 아니라 성생활에 관련된 민감한 정보까지도 캘 수 있다라고 오늘도 보도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필리버스터 와중에서 야당 의원들이 한 얘기인데, 그것은 이제 좀 상당히 근거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예. 그건 원유철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하겠다고 한 것이 그건데요. 그거는 사실 사실이 아니죠. 왜냐하면 현재는 그 국정원이 아까 얘기했지만 영장을 판사의 허가를 받아서 볼 수가 있는데, 볼 때는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서 하는데, 현재는 국정원이 감청 장비가 없습니다. 예. 감청 장비가 없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탈리아 감청팀한테 의뢰를 해서 프로그램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랬군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앞으로도 없으리라는 보장은 물론 없죠. 가져와서 하고 있지만은, 그리고 36시간의 법원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혼자서는 안 되니까 역시 통신사나 뭐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좀 장치가 있어서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근본적으로는 할 수 있다. 그런 할 수는 있겠죠. 장비와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그렇지만 그 조건을 갖추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남의 이걸 들어봐서 24시간, 더더욱이나 어떻게 카톡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24시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지나간 다음에 다시 볼 수는 있죠. 마치 CCTV를 우리가 설치가 돼 있으면 CCTV를 누군가 그 사람을 24시간 보고 있지는 않죠. 나중에 예. 무슨 혐의가 있을 때 돌려볼 수는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다 들여다본다. 그것은 굉장히 과장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러 방지법이 시행되면 테러 진압에 국정원이 군 병력도 막 동원할 수 있다라고 네. 거짓 정보를 일부 언론에서조차 떠들었는데, 김병민 전 의원님, 네. 군 병력 동원할 수 있는 거 절대 아니죠? 말이 되지 않죠. 예. 사실 얼마 전에 정부 여당에서 테러 방지법에 대한 Q&A를 쭉 한번 배포를 한 적이 있는데, 시간 되시는 국민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지금까지 호도되고 있는 혹은 잘못 알려진 테러 방지법의 진실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요. 저는 어저께 이 통과되는 과정들을 쭉 보면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이게 만약에 야당이 주장한 것처럼 국회의장이 야당과 전혀 협의되지 않은 안을 가지고 새누리당의 안만 직권상정해서 그냥 집권 여당이 단독으로 통과를 시키려고 노력했다라면은 절대적인 문제가 있죠. 그럴 때 필리버스터 가동해 갖고서는 결사항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맞는데, 이철우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이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수차례 논의가 있었고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갖고서는 안이 굉장히 많이 수정되고 조정이 됐습니다. 네. 그 조정된 안조차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다 용인해서 갔던 것 아닙니까? 야당이 요구했던 부분이 일정 정도 반영이 된 법안이다. 수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수정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이 마지막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하려고 했던 몇 마디 말조차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한다라면 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건 아니냐. 네. 결국은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당연히 위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건에 토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 간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다면 마지막 과정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표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인정하면서 나와 다른 의견들에 대한 것들도 인정을 했다라면 지난 필리버스터 과정들이 더 빛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유태우 실장님, 테러 방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많은 근거 없는 오해들도 이제 서서히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주체는 국정원. 그러니까요. 국정원이 스스로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재탄생하지 않는다면 테러 방지법이 소용이 없다, 이런 거죠. 어찌됐건 이 테러 방지법의 이 주체, 주관은 국정원입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저도 테러 방지법에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이제 법은 통과가 됐고, 그래서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법 통과되면 끝이거든요.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제로 운용할지에 대한 거는 사라져 버리는 게 일당다반사였는데, 이제는 이 법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태어난 만큼 어떻게 운용할 건지에 대해서 다 같이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지점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좀 글로벌한 문제고 하나는 우리 사회의 특수한 문제인데, 첫 번째 아까 이제 임 변호사님이 재량권 말씀하셨고 정 의원님이 이제 민감정부 말씀하신 그게 연결되는 건데, 국제적인 이슈입니다. 이건 예를 들어 가지고 카드 내역을 정보기관이 경찰이나 들여다 볼 수 있어요. 영장을 받아 가지고. 근데 카드 안에 내 금융거래 내역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몇 시에 어디 버스를 타고 어디 택시를 타고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할 건지가 국제적으로 정확한 기준이 없어요. 거기서 예. 이제 재량권에 투자하면 어디까지 이걸 늘릴 것이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거 무고 날조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하게 돼 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조항 중에 하나가 국가보안법 12조가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 타인을 무고 날조를 하면은 국가보안법 처벌을 받는다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독재 시대에도 워낙 국가보안법에 조작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문제는 그 12조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서울시 간첩 그 조작 사건 때도 검찰한테 이걸로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검찰이 일반 형법의 모해 위증죄로 기소를 했거든요. 예. 그럼 저 법을 제가 생각할 때는 강력하게 운용을 해야 돼요. 저 부분에 대해서 무고날조하는 그 공무원이 있다면 테러 방지법으로 그 사람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예.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느냐는 좀 봐야죠.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정원 직원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도 권리도 없지만 저희 돌직구쇼를 포함한 저희 동아일보, 채널A 언론이 국정원의 행태에 대해서 두 눈을 크게 뜨고 국민의 기대와 국민의 우려를 어깨에 짊어매고 잘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이 테러 방지법을 악용하거나 억울한 사람을 무고한다면 언론이 가만히 있지 않고 발벗고 나서겠다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 앞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테러 방지법의 취지는 국민 여러분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법의 취지라는 점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이동합니다. 총선 42일 전에 김종인 대표가 야당의 통합을 제안을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웃기지 마라. 박지원 의원 영입을 하루 빨리 영입을 추진했습니다. 맞불을 놨다. 이렇게 오늘 조간 신문들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국민의당 현역 의원들의 생각은 안철수 대표의 생각과는 상당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과연 국민의당 현역 의원들은 김종인 대표의 야권 연대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조간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야권 통합에 대한 국민의당 의원들의 의견을 함께 보시죠. 연대 없다라고 강하게 부정적으로 못 박은 사람은 안철수 대표, 박주선 의원, 신학용 의원 단 3명뿐입니다. 명분이 있다면 통합 논의가 가능하다라고 밝힌 사람은 역시 김한길 공동대표, 김동철 의원. 비호남권에서 연대는 가능하다. 천정배, 주승용, 김영환, 장병환, 권은희, 김승란, 최현식, 황주원. 당대당 통합도 가능하다. 문병호, 유성엽, 김관영, 임내현. 그러니까 안철수, 박주선, 신학용 3명 뺀 나머지 모두는 김종인 대표가 말했던 야권 통합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드러났습니다. 김병민 의원님. 네. 아니, 저 진짜 궁금해서 여쭙는 네네. 건데, 국민의당으로 가신 분은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와 더불어민주당의 뭐 안보에 대한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당으로 뛰쳐나가신 건데, 선거를 앞두고 야권에 연대하겠다. 명분이 있는 겁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의원님들 중에 안철수 의원만 싹 속간해봐요. 그럼 더불어민주당, 과거 민주당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네요. 여기에서 본격적인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저는 진짜로 안철수 의원님이 추구했던 제3지대의 새로운 정치가 잘 되길 바랬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을 텐데, 그게 하나둘씩 빛이 발했던 게 바로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모셔오는데, 다 민주당 계셨던 분들이 다시 와갖고서는 민주당 제2중대를 형성하게 되니까 결국 이런 사태가 났다라고 보여지고, 여기 계신 분들 굉장히 재밌는 게 다들 본인 입장에 따라서 의견이 조금씩 달라요. 예. 그러니까 호남에 계신 분들은 정확히 나오죠.
호남 빼고 비호남권에 대한 연대는 가능하다. 왜냐하면 호남에서는 새누리당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이정현 의원을 비롯 제외하고 나면 거의 없기 때문에 예. 결국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싸움이기 때문에 자신 있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당이 살기 위해서는 당이 살고 그 야권이 어느 정도 힘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의 연대는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수도권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한 표 한 표가 절실하거든요. 연대가 안 될 경우에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명분이 있다면 통합 논의가 가능하다라고 했던 분들이나 당대당 통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대다수가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찌 됐든 김종인 대표가 어저께 전격적으로 이런 통합 논의를 딱 던졌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주요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은 국민의당이 굉장히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진짜 당이 어렵고 한 조직이나 집단이 어려우면 이거를 특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똘똘 뭉쳐서 우리 헤쳐내자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가 하면 이 조직이 이제 배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어떻게 도망갈지를 고민하고 있는 조직이 있을 건데 국민의당이 저는 후자에 좀 더 가깝다고 보여졌거든요. 네. 서로 생각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당을 와해시킬 수 있는 카드를 탁 던졌다라고 생각되고 여기에 이제 결정타로 또 새로운 소식 하나 전해진 게 박지원 의원이 합류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찌 보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교섭단체인 20석을 가기 위한 과정에서 한 석을 더 얻었기 때문에 굉장히 해피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전 그렇게 안 보거든요. 이게 마냥 행복한 일은 아니다. 박지원 의원이 늘 얘기했던 게 뭡니까? 야권 통합이요? 통합 아니고 야권 통합. 예.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내부에 들어가서 실제 안철수 대표를 제외한 진짜 당대당 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교두보로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이게 오늘자 조간신문 대다수가 쓰고 있지만 이게 진짜로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께 명분 있게 보여줄 수 있는 통합이냐 이런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철수 대표만 결국 외로워지는 입장인데 오늘 조간신문들 사설도 내용이 갈렸습니다. 야권 연대 하라라고 환호하고 있는 조간신문의 사설도 있고 아니 어떻게 야권 연대를 또 총선 앞두고 하냐라고 비분간개하는 언론도 있는데 정성희 위원께서 소개해 주시죠. 야권 통합에 대해서 진보 보수 언론의 입장이 싹 갈렸습니다. 경향 같은 경우는 총선 연대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근거로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은 정권 말기에 틀어주는 총선은 정권 심판입니다. 예. 보통 그런 성격이 많죠. 이번에는 이제 대통령이 깊이 맨날 국회를 나무라면서 야권 심판론, 사실 국회 나무라는 것이 야당을 나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야권 심판론이 되니까 이렇게 정권이 야권한테 마치 탄압받는다는 형국에서 우리 야권이 모여서 이걸 정말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 측면에서 그 힘을 불가피하다 하는 것이 이제 경향신문이나 이렇게 입장이고요. 이제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본인의 정말 그런 명분이 아니라 본인들의 아까 말한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당이 이합 집산하는 것은 유권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목표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국민들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심지어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이거는 국민을 기본적으로 바보로 알고 우롱하는 짓이다라고까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총선 때에서 통합진보당과 야권 연대를 해서 민주당이 상당히 문매를 얻어맞았던 적도 있고 총선을 앞두고 연대를 하는 것이 과연 정당의 노선도 다르고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관도 다른데 그냥 총선 승리라는 공동의 이익 때문에 합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설들이 제기하고 있는데 임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지금 야권 통합에 대해서 국민의당 의원들이 각자 생각이 다른 것 같은 와중에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떤 거요? 공통점. 일관된 생각. 내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 내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 내가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예. 각자 자기가 살기 위한 방안만 내놓고 있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는 여기서 자기가 얘기했던 연대 없다를 유지하고 가야지만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더 길게 가는 거고 예. 나머지들은 그거는 여기 안철수 사당이야? 일단 내가 살고 봐야지. 그러니까 다들 지금 연대를 꿈꾸는 거고 이대로 가면 당 지지율도 낮은데 총선도 지고 내 자리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걱정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안철수 사당화보다는 나의 당선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다 제각기 가지만 결국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모습인데요. 저는 이 국민의당에 대해서 처음에 약간 기대를 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제발 야권 통합을 안 했으면 좋겠는 게 대통령제 하에서는요. 대통령제 하에서는 여당이 워낙에 막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야당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양당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강력한 여당에 대응하려면 역시나 강력한 야당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야당의 모습은 전혀 강력하지도 않고 집권 능력이 없어 보인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야당을 만들려면 지금의 모습으로 합치는 게 아니라 지금의 0.5, 0.5 모습을 합치는 게 아니라 1.5, 1.5인 상태에서 합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3이 된다. 그래야지 3이 돼서 지금의 여당이랑 대응하면서 강력한 모습을 서로 갖췄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지금의 모습은 0.5, 0.5인 상태에서 합쳐져서 그 모습도 1이 되는 게 아니라 왠지 0.7이 되는 것 같은 모습이거든요. 0.5가 만나서 0.7이 네. 됐다. 시너지 효과도 안 나고 아우 이게 뭐야 뭐 다시 니들 합쳤어? 그러면서 예. 왜냐하면 0.5, 0.5 합치는데 0.3은 다시 빠져나올 것 같아요. 그럼 결국 또 제3당이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0.3이 빠진다는 건 지지자들이 0.3이 빠져나가서 예. 그들은 지지를 결국 0.7밖에 못 받을 것 같은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자신들이 주장했던 모습, 우리는 과거의 민주당과 다르다라는 모습을 좀 국민에게 보여주고 강한 독립성을 자립심을 보여준 후 그때 가서 나중에 합치면은 3의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예. 지금은 너무 이르다 싶습니다. 이 대목에서 김종인 대표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연배 많으신 분에게 이런 표현은 죄송하지만 정치적인 두뇌가 얼마나 영석한지가 드러나는 건데 정치구단 윤 실장님, 김종인 대표의 선거 연대하자 이 한마디 때문에 지금 국민의당이 완전히 흔들 내분되고 있고 안철수 의원이 지금 고사되고 있는 입장인데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조간신문에. 야권 연대에 대한 내용은 안철수 뺀 나머지 의원들의 생각이 중요하다. 이게 참 되게 이 다각도로 봐야 될 면이 있어요. 일단 그 김종인 대표하고 제가 일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김종인, 박영선, 김한기, 최재천, 박지원은 친하고 서로 친하다. 소통도 많이 한다. 예. 소통도 많이 한다. 이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안철수 의원 빼고 나머지는 다 친하다. 그러니까 이제 신당에서 시작할 때도 안철수 의원과 뭐 측근과 이제 뭐 의원 그룹의 사이라고 했던 게 결국은 야권의 재구성을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정치의 재구성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차이였던 것이고. 그 표현 멋있네요. 예. 야권의 재구성을 생각하는 사람은 김한길 대표, 정치의 재구성을 생각한 사람은 안 대표 및 안철수 측근 대표. 그룹들 이렇게인 거죠. 뭐 김성식 전 의원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최재천 의원이 총선 기획단장을 맡냐 안 맡냐는 문제도 사실은 이 문제였었거든요. 야권 연대 대한 걸 시작을 하느냐, 독자 노선에 대한 걸 시작을 하느냐였는데 그 김한길 대표가 뭐 일을 하니 안 하니 뭐 이런 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언젠가 나올 문제인데 시기적으로 조금 빨리 앞당겨진 것은 필리버스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김종인 대표가 야권 연대를 제안한 명분이 이게 두 가지, 통합이죠. 연대가 아니라 두 가지죠. 당신들이 생각했던 대로 이 당에서 운동권 문화가 많이 일소됐다. 문재인 대표도 없지 않냐. 라고 한 게 뭐 말인즉슨 맞는 말입니다.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이 형성된 건데. 그 다음에 안철수 뺀 나머지들의 생각이 중요하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위험하기도 하고 싶다는 게. 안철수 뺀 나머지 분들의 생각이 중요하다. 안철수 때문에 이야. 위험한 게 아니라 지금 예. 보면은 문재인, 안철수라는 두 대선 주자를 배제시키는 그림. 말하자면 이게 대주주 장로들의 합의 정치를 꿈꾸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어 보이거든요. 장로 정치다. 김종인 대표가 생각할 때는 박지원, 김한길 정도면은 그래도 나하고 좀 이야기가 되는 사람들. 급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이게 이른바 이제 현인들의 지혜를 모아가지고 예. 한다. 그게 아마 뭐 선거에는 잘 굴러가긴 굴러갈 겁니다. 예. 근데 저는 과연 이제 대선까지 이렇게 보고 했을 때 이분들의 그런 그룹핑한 정치가 이 야당의 최종적인 목표라든지 뭐 예.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이건 뭐 안철수 개인이 예.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 문재인 안철수를 다 물리는 그림이 위험할 수 있다라고 역시 보는 정치구단 윤태구 실장님이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을 했는데 김종인 대표가 생각하기를 안철수 의원은 나랑 급이 되지 않는다. 김한길, 박지원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데 또 이 말 들어보니까 예전 조간신문 인터뷰에서 안철수 의원이 백신 만들었다고 뭐 경제를 하냐 하고 확 폄하했던 것도 생각하는데 정 의원님. 근데 김종인 대표가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우리 자꾸 그 윤 실장은 김종인 대표가 뭐 괜찮으신데 이 성격이나 예. 이런 말투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안 좋아하는 얘기했는데 것 같아요, 나는 윤 실장님. 저는 굉장히 좀 대단하다. 예. 어저께도 사실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날이 아니었습니까?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날, 그래서 야당들은 왜 끝내냐, 이제 반발이 많은데 어저께 야권 통합 제안이라는 한마디로 진짜 판을 흔들어 버렸어요. 아, 필리버스터 국면이 완전히 끝났군요. 예, 완전히 하니까 우리가 그거를 아젠다 세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언론에서는 다른 어젠다를 들고 나오면서 이 필리버스터 그 대테러 방지법을 막지 못한 야당에 대한 그 지지층에 대한 반발을 완전히 잠재우면서 다른 예. 장면 하나를 끌고 간 대단한 것이 분이죠.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야권 주도권 싸움에서 당대당인지 뭐 주로 개별적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맏형이고 중심이고 아버지한 이미지를 준 거 아닙니까? 선점했어요. 예, 오늘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 내가 한 말이 아니고 국민의당 사람들 중 일부가 나한테 먼저 통합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예. 내가 먼저 한 거 아니다. 너희들이 균열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 야권 주도권 싸움에서 완전히 승기를 잡은 듯한 그런 메시지도 주고 있고요. 또 아까 말한 대로 안철수 죽이기 아니냐. 안철수 고사작전이다. 안철수를 배제한 나머지 그룹과 안철수를 분리시키는 네. 모든 것에 지금 성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좀 적절한 비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이 자주 쓰는 작전 중에 남남 분열 작전이 있거든요. 김병민 전 의원님 마치 물론 김종인 대표는 네. 북한을 괴멸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분이기 때문에 북한에 비유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네. 저 한마디 때문에 지금 국민의당이 안철수 뺀 나머지와 안철수 대표 사이가 지금 싹 벌어지고 있어요.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성이 작은 성이 있습니다. 그 작은 성에 성주가 있고요. 예. 안에서 대군이 쳐들어왔으니까 이제 어떡하냐 나가서 결사항전을 해야 되냐 아니면은 장례 전사하냐 여기다 항복해야 되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신열이냐. 다 얘기한 거죠. 너희 성주만 빼고 나머지 다 살려줄게 어허. 라고 하니까 지금 딱 형국이 이런 것 같아요. 성문을 열어라 이거예요. 성문을 열어라 이거죠. 대신 성주만 빼고 다 살려줄게 라는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짧게 한마디를 하자면요. 네. 어제 이제 정치부에 있는 여러 언론사 후배들하고 이야기하는데 김종인 대표라고 안 부르더라고요. 그럼 뭐라 부르냐 물어보니까 김종인 대제. 대제. 커트르 제왕급이다, 대제죠. 이거죠. 대제. 예, 막강한 그러더라고요. 예. 제왕급 권력을 김종인 대표가 구사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치권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야심찬 돌직구쇼의 새 코너입니다. K본부에 걸어서 세계 속으로 가 있다면 저희 채널A 돌직구쇼엔 앉아서 세계 속으로 가 있습니다. 앉아서 편안하게 전 세계에 돌아가는 상황을 여행해 보시죠. 먼저 저희가 여행할 첫 번째 국가를 공개합니다. 먼저 미국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힐러리 대 트럼프 슈퍼 화요일에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역시나 이변은 없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대세론이 굳어졌고요. 공화당에서는 설마 했던 부동산 재벌 막말의 제왕 트럼프가 경선 1위 자리를 굳혔습니다. 세상에나 이제 미국 대통령직을 두고 백악관 가는 길에 힐러리와 트럼프 두 남녀의 대결만 남게 된 그런 모양입니다. 윤태곤 실장님, 예. 힐러리가 1등을 하고 있는 이유, 트럼프가 1등을 하고 있는 이유를 분석해 본다면 그러니까 이제 슈퍼 화요일이라는 걸 지나가지고 뭐 숫자로 이야기하자면 힐러리는 한 95% 예. 정도 후보 자리에 갔고 트럼프는 한 70% 정도 간 것 같습니다. 힐러리는 이제 그 문제가 결국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샌더스보다는 힐러리가 아니냐라는 대세론의 벽을 샌더스가 넘지 못한 거. 그리고 후반부로 들어가면서부터 흑인에서 몰표가 쏟아진 거. 샌더스가 아무래도 우리로 치면 약간 강남 좌파적 이미지가 있는 거거든요. 예. 백인 엘리트들의 지지를 받는 게 또 오히려 이제 흑인들로서는 조금 이제 성에 안 차는 부분이 있었고 또 흑인 사이에서는 그것도 있었습니다. 8년 전에 오바마를 밀어줘가지고 좀 속으로 조금 미안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힐러리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결국 이제 그게 결합이 된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이게 잘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샌더스가 분위기를 쭉 띄워 올려가지고 그 에너지까지 받고 힐러리가 앞으로 그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샌더스가 못다한 것까지 내가 다 하겠다. 근데 문제는 공화당이죠. 공화당도 사실은 바랬던 거는 아유 트럼프 되겠냐 흥행만 하고 그럼 트럼프가 이제 에너지를 올려놓으면 그걸 이제 우리의 주축 세력이 흡수를 해가지고 본선에 나가면 제프 부시 같은 사람이 하면은 딱 이게 힐러리 부시 그림 나온다. 제프시 꼴찌로 탈락했어요. 네, 이런 식이었는데 부시는 집에 이미 갔죠. 그리고 예. 안 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흥행 메이커로 했던 사람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공화당 쪽에서 비판을 해요. KKK단 뭐 아버지가 있었고 뭐 멕시코에 장벽 친다라고 하고 공화당에서 비판을 하면 비판을 할수록 보수층이 이제 트럼프로 몰린다는 거죠. 예. 공화당에서 볼 때는 본선 나가면은 패배가 뻔한 건데. 예. 그래서 지금 공화당의 일부 상원 의원 가운데서는 보이콧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이콧 선언이라는 게 미국은 민주주의 전통이 워낙 확고한 나라라 가지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후보라도 이게 지명이 되면 다 따르거든요. 예. 우리처럼 불복 뭐 무공 뭐 이런 거 없는 나라인데 이미 이제 불복 선언을 미리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미국에서도. 정성희 의원님, 트럼프의
책을 번역을 하셨던 이력이 또 있는데 돌직구를 막 던진다. 제가 볼 땐 돌직구 축에도 못 드는 거의 뭐 막말을 던지는 트럼프의 살기 팍팍한 중하층의 백인들이 열광을 하고 있다. 트럼프가 한 말을 좀 보면요.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남편도 만족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미국을 만족시키겠느냐. 뭐 무슬림들의 미국 입국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 거의 뭐 막말을 내뱉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정말 결선 주자로 오를 것까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고요. 사실 어저께 슈퍼 화요일을 지나면서 주자로 가실 둘이 확정이 되면서 앞으로의 유세는 사실 상대를 위한, 그러니까 당 내부의 경쟁자를 아니라 상대를 본선을 위한 벌써 레이스가 시작이 됐고요. 트럼프도 자신의 막말 이미지를 좀 부리면서 나는 괜찮은 보수주의자도 합리적인 그 분야에 속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트럼프의 어떤 독주 그다음에 승기의 그 이면에는 미국의 경제 불황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 경기가 좀 약간은 좋아지고 있지만 사실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그 일자리를 갖지 못한 중하층, 백인 이런 사람들의 그 기성 체제에 대한 불만이 네. 굉장히 심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중하층, 백인, 저소득층, 저학력층 백인들이 몰표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것이 이번 승부에서 트럼프를 저 자리까지 올리게 예. 된 어떤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 노파심인데 트럼프의 돌풍을 보면서 우리 국내 정치인들 혹시 나도 막말 계속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는지 우려가 되는데 어쨌든 앉아서 세계 속으로 두 번째 나라로 여행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우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이 생전에 기후 문제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유산을 남겨놨다는데 정성희 의원님, 빈 라덴이 얼마를 남겼길래요? 그 오사마 빈 라덴이 남겼던 유산하고 그 다음에 편지가 미국 정부가 공개를 했는데요. 네. 그 편지 제목은 이제 미국인들에게라는 이제 편지에서 오바마 대통령한테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인류 운명을 위협하는 해로운 온실가스로부터 인류를 구하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미국인들이 그를 도와줘야 된다. 예. 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산 356억 원은 지하드, 자기들 말하면 성전에 유산이 356억 원을 남겼군요. 네. 사실 오사마 빈 라덴이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이지만은 재벌가 출신이죠. 예. 물론 그 돈은 그쪽에서 받은 건 아니지고 여러 가지 지하 은신 테러 자금으로 모은 것이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흥미로운 것은 오바마에 대해서 편지를 남기면서 온실가스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부탁을 한 것인데요.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빈 라덴과 부시의 구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부시가 이제 9.11 테러를 열리기 전에 하기 전에 부시가 취임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조치가 교토 의정서 탈퇴였습니다. 예. 교토 의정서에 미국이 탈퇴를 하면서 온실가스 제거에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오바마가 이제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또 한 일이 교토 의정서에 복귀를 한 것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해서 부시에 대한 어떤 그런 공격 차원에서 온실가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하면서 이제 우리가 보기에 테러지만 자신을 보기엔 성전에 대한 어떤 각국의 지지를 얻는 기반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나? 완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CIA가 네. 정 의원님께서 이제 기후 문제에 관심이 있잖아요. 저는 그 유산 문제에 좀 관심이 있는데 CIA가 356억 원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현재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는데 오사마 빈 라덴이 아내에게 뭔가 네네. 메시지를 남겼다면서요? 우리가 미션 임파서블 같은 영화를 보면은 별의별 정보 장치들을 다 동원해 갖고서는 사람 몸에 심기도 하잖아요. 예. 오사마 빈 라덴이 여러 명의 부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부인에게 보낸 서신 편지를 보면은 이 치아 치료를 받을 때 치아에 혹시나 작은 칩으로 도청이나 이런 장치를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 메시지까지 있다라고 해요. 추적칩을 조심해라. 네네. 그래서 이게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닐 거고 진짜 CIA 정도면 사실 이런 식의 내용들까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드는데요. 예. 어쨌든 테러 방지법은 통과됐어요. 자, 걸어서 세계 속으로가 아닌 앉아서 세계 속으로 이번엔 세 번째 국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이번엔 스페인입니다. 함께 보시죠. 스페인의 의류 자라 이제는 전 세계에서 잘 팔리는 옷인데 갑부 명단을 보니까 세계 2위로 훌쩍 자랐다. 그래서 잘하다. 네, 그러면 잘 자라라 해서 예. 잘한대요. 농담이고요. 얼마 전에 포브스가 세계 억만장자 순위를 발표했는데 1등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또
그입니다. 빌 빌 게이츠이고요. 그다음에 2등이 누군가 봤는데 바로 2등이 SPA 업체라고 해서 이제 뭐 비싸지 않고 유행에 맞는 빠른 옷을 만드는 거를 SPA라고 하는데 그 SPA 업체인 자라가 2위로 올랐다는 거예요. 스페인에서는 사라 이렇게 읽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몰랐어요. 그 사라가 2위로 올랐는데 그 사라가 그래서 내민 사람이 누구냐면 그 전까지는 2위가 누구였냐면 LVMH. 불어로는 LVMH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LVMH, 그 루이비통을 갖고 있는 그 업체가 2위였는데요. 이제 이 사람은 14위인가? 14위까지 추락을 하고 오히려 조금 이렇게 저렴한 업체를 저렴한 옷을 파는 자라가 오히려 2위로 올라갔다라는 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억만장자 리스트에서 한국인이 31명인데 아이고, 한국인도 억만장자 많네요. 네, 31명이에요. 되게 많은데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억만장자 65%가 다 자수성가형이거든요. 예. 빌게이츠도 자수성가형이죠. 근데 반면에 그 31명 중에서 대부분은 우리나라는 상속인이고 자수성가형은 몇 명이 없는 와중에 그래도 스마트 온라인 게임 업체인 스마일게이트 홀딩스의 권혁빈 회장, 이제 42밖에 안 됐어요. 예. 이 사람이 자수성가형으로 억만장자 리스트에 올랐다는 것도 아주 눈에 띄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예. 한국 사람들도 이제 억만장자 순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릴 정도의 경제력을 우리 가진 분들이 31명이나 있어요. 많군요. 네. 저희는 광고 후에 오늘의 피날레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피날레 기사의 주인공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한 달 전 울산 방어진항에서 탈진한 상태로 구조된 고래. 이름 그래서 어진이를 붙였습니다. 고어진, 방어진항의 고래. 그래서 고어진인데 어진이가 치료를 마치고 방어진항 인근에서 방류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조간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돌고래는 역시 은혜를 압니다. 사랑을 압니다. 지능이 높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듯 방류를 했는데도 한동안 이 구조진 주위를 맴돌면서 떠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또 한 번 돌고래 어진이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모습이 영상으로 취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고래연구센터에서는 어진이의 지느러미에 GPS 장치를 달아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건강하게 잘 자연을 자라고 있는지 계속 관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돌고래 감사 인사 저희 오늘 피날레 기사로 준비해봤는데 마음이 왠지 따뜻해지는 그런 뉴스입니다. 오늘 봄이 성큼 다가오는 따뜻한 기온입니다. 그런데 하늘은 왠지 찌뿌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